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황농문 교수님이 쓰신 몰입이라는 책이에요. 전에 어느 보플리님이 꼭 소개해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책이기도 해요. 제가 늘 소개해야지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몰입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에 무려 100쇄를 돌파하면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온 베스트셀러죠. 초판이 2007년도에 나온 것 같고요. 제 독서 일기를 뒤져보니까 저는 2012년에 이 책을 처음 읽었더라고요. 그때는 몰입 1권과 2권으로 나뉘어서 1권에서는 몰입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권에서는 몰입의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2020년 몰입 100쇄 기념 합본 에디션이 나오면서 이 두 권이 합쳐졌어요. 이 책 자체가 너무나 각 잡히게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본 에디션을 다시금 구입을 했죠. 그렇다면 몰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와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까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몰입이란 한 가지 일에 완전히 집중해서 자신의 모든 두뇌 능력을 발휘하는 상태를 말해요. 평소 우리의 뇌는 쉬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겨우 10%, 20%만 가동되지만 몰입을 한 상태에서는 두뇌 활동이 극대화되면서 평소에 발휘하지 못했던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게 돼요.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1분짜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지만 10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600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대요.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3M 같은 세계의 초인류 기업들이 이미 몰입의 힘을 경영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고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천재들의 공통점 또한 바로 몰입적 사고를 한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들이 천재라서 집중력이 높은 게 아니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즉 몰입을 잘할 수 있어서 천재가 되었다고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10 내지 20% 정도의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두뇌를 제대로 가동해서 몰입을 하게 되면 10배, 100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알고 노력한다면 이 천재들의 몰입적 사고를 우리도 따라할 수 있다고 말해요. 마라톤은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초인적인 운동 같지만 적절한 훈련만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인 것처럼 몰입적 사고도 원리를 알고 단계적인 훈련을 거치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책에서는 몰입을 통해 공부의 효율이나 업무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자신감이 솟구치고 호기심이 극대화되면서 평소에 어렵게 느껴지던 문제들이 쉽게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진정한 몰입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몰입에 이를 수 있는지, 우리가 몰입을 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지, 몰입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1부의 앞부분을 요약 발췌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몰입, 황농문 지음, RH 코리아. 몰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해요. 사격을 할 때 목표물을 눈으로 겨누듯이 생각으로 그 목표를 겨누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설정합니다. 문제가 명확해야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문제를 설정할 때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문제를 우선으로 선택하면 좋아요. 난이도는 높아도 대단히 중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의미가 있어야 해요. 이 문제가 절실하게 느껴질수록
몰입이 용이합니다. 또 해결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두는 것도 절실함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돼요. 먼저 몰입적인 사고를 시도하기 몇 주 전부터 관련된 문헌, 자료 등을 읽어서 설정된 문제에 관련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합니다. 예비 지식을 많이 알수록 몰입이 쉬워지고 문제 해결도 잘 된다고 해요. 스포츠나 취미 활동에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테니스나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게임에 몰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고도로 집중된 경기력을 보이는 몰입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몰입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라면 내가 잘 알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좋아요. 충분한 지식과 관심이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쉬울수록 몰입하기에 유리합니다. 특히 그 주제를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선과 맞닿아 있다면 더 효과적이에요. 반면에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몰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되는가? 라는 물음이 훨씬 더 절실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체로 왜? 라고 물으면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집중시켜서 수렴적 사고를 유도하지만 어떻게? 라고 물으면 대답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집중을 분산시키는 발산적 사고를 유도해요. 그래서 몰입을 시도하는 초기에는 왜? 라는 형식의 물음으로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몰입 상태에 들어간 뒤에 어떻게? 라는 분산적인 사고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몰입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몰입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몰입을 위한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되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본격적으로 몰입을 시도하고 싶다면 일주일 이상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죠. 몰입에 들어가는 과정 혹은 몰입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일을 같이 하면 집중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른 할 일들을 대부분 끝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족이나 동료나 직장 상사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아요. 일단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옆에서 불러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대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이런저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양해를 구하고 몰입 상태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독방 아니면 혼자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방에 다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 마음을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대요. 뇌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를 대기 상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이왕이면 끄거나 다른 방에 놔두는 편이 좋겠죠. 목까지 받칠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소파에 앉으면 더 좋대요. 자세가 편할수록 집중이 잘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100%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몰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순간에는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운동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되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한 몰입에 들어가는 3일간의 과정. 몰입을 처음 시도해보는 경우에는 완전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몰입의 경험이 생기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여러 번 몰입해서 익숙해지면 3일만 지나도 충분히 몰입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잡념을 털어내고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명상하듯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머리까지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의자에 온몸에 힘을 빼고 앉아서 주어진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속도는 의식적으로 약간 늦춰야 합니다. 첫날은 문제를 생각하려고 해도 다른 잡념이 떠오르면서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에요. 하지만 계속 노력해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덜어는 설정된 문제를 생각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요. 이때 나의 문제를 메모지에 써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으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선택한 경우에 생각에 진전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생각에 진전이 없어도 노력하는 동안 정신적인 집중도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몰입이 힘든 건 집중된 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때에는 몰입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다른 활동에 비유하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정상에 오르는데 3일 정도 걸리는 등산에 비유해 보세요. 산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경사가 약간 있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산이에요. 계속 노력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조금씩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첫날은 평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몸 상태도 준비되지 않고 머리도 산만해요. 가장 힘들고 괴롭죠. 그러니까 마음의 산책을 한다는 기분으로 여유를 갖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생각의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산책을 하면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걷는 속도에 맞춰서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높은 집중도에 이르기까지는 사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이 문제 하나만 생각하겠다는 각오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몰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편안하게 앉은 채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잠이 들거나 가수면 상태에 들곤 해요. 고도의 몰입 상태에서도 생각을 하다가 가수면 상태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선잠은 아이디어를 얻거나 집중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잠이 들면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문제를 생각하세요. 다만 생각을 할 때는 되도록 눕지 말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때가 아닌 상황에서 누워서 생각하면 깊은 잠이 들어서 몸이 늘어지고 컨디션이 나빠져요. 특히 잠이 부족한 경우에는 앉은 상태에서도 깊은 잠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은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하다가 기억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이 떠오르면 즉시 노트에 기록하세요. 첫날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노트에 기록해두면 그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1시간 정도 땀 흘리는 운동을 한 뒤에 샤워하고 식사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생각을 이어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어야 해요. 둘째 날부터는 아이디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노력을 들여서 생각을 이어가는데요. 아마 둘째 날이 첫날보다 덜 힘들 거예요. 아직도 지루하지만 첫날보다는 분명히 덜 지루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후나 저녁쯤이 되면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아이디어처럼 머리에 떠올라요. 대부분 대수롭지 않은 아이디어지만 첫날에 비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런 상태의 변화는 집중도의 향상을 의미해요. 경우에 따라 생각의 진전이 전혀 없이 계속 같은 생각만 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몰입적 사고를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한 어떤 지루함보다도 크게 지루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 지루함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되고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생각함으로써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면 몰입이 한 50%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면 돼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어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틀 정도 시도하다가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한잔 하게 되면 집중도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따라서 집중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약속을 미뤄야 합니다. 이 집중된 상태는 산만했던 상태와 달리 자신의 정신적인 수행 능력, 머리를 써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상태예요. 그래서 집중된 상태를 잘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날도 저녁 때 1시간 정도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문제만을 생각합니다. 셋째 날은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중단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꽤 길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힘들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아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생각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오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70 내지 80% 정도는 몰입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느껴지면 90% 정도 몰입에 이른 거예요. 계속 온몸에 힘을 빼고 명상하듯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적어도 셋째 날 오후부터는 이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전날의 아이디어보다 더 가치 있는 아이디어일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몰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한결 쉬워집니다.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는 힘들다가 능선을 따라 걸어갈 때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어느새 자동적으로 몰입 상태가 유지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때도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파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 생각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베타파가 나타나요. 이런 경우는 단답형 문제를 풀 때처럼 난도가 낮은 문제에 재빨리 응답하거나 서로 대화를 나눌 때처럼 뇌의 빠른 입력과 출력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합하죠. 이렇게 육체 활동을 하거나 대화할 때 나타나는 뇌파가 바로 베타파인데요. 수면과는 정반대인 각성 상태입니다. 이때는 입력과 출력에 해당하는 감각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다소 떨어지게 돼요. 즉, 얕은 기억은 잘 끄집어내지만 깊은 기억은 잘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기에 적합한 상태는 아니에요.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명상하듯이 생각의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알파파가 나타나요.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의 입력이 차단되고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뇌파가 느려져서 알파파 상태가 돼요. 빠른 알파파는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중간 알파파는 신체 긴장이 풀려 있으면서도 의식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바로 이 상태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천천히 생각하는 때입니다. 이 상태에서 뇌파가 더 느려지면 느린 알파파가 되는데요. 이 상태가 명상을 할 때처럼 완전히 긴장이 이완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뇌파가 더 느려지면 세타파가 나타나는데요. 꾸벅꾸벅 졸거나 잠이 들기 직전의 상태예요. 이른바 선잠이 든 것인데요. 이때 아이디어가 가장 잘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의 입출력 활동이 활발한 각성 상태와 입출력이 차단된 수면 상태일 때 뇌의 활동이 완전히 다른데요. 수면 상태일 때 장기 기억이 고도로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통해 확인하는 몰입의 실체. 일단 몰입 상태에 도달하면 조금만 집중력을 높여도 최대의 집중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잡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그 문제만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잠시 생각이 흐트러지다가도 금세 주어진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생각의 흐름이 그 문제에 고정된 거죠. 저녁에는 문제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고 새벽이면 그 생각과 함께 잠이 깹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주어진 문제가 내가 의식하는 선명한 현실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오히려 주변의 현실은
마치 지나가는 차창 밖의 풍경처럼 느껴진대요. 몰입의 90%와 100% 상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는 명확히 구별이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몇 초가 경과한 뒤에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직 100% 몰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100% 몰입 상태가 되면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잠에서 깨서 의식이 돌아올 때 이미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대요. 이런 상태는 깨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이처럼 잠에서 깨어날 때 그 문제와 함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 몰입 상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한 달 동안 몰입을 했다고 하면 한 달 내내 이런 현상을 경험한대요. 그래서 몰입 상태에서는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몰입이 50 내지 60%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몰입의 즐거움과 주의할 점. 황농문 박사님은 어느 날 문득 온통 그 문제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야말로 다른 생각은 전혀 없이 오로지 그 실험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됐죠. 이 상태는 일상의 나와는 확실히 달랐대요. 의식의 흐름이 한 가지 문제만을 두고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몰입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한 번 몰입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바라던 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흥분하셨대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특별한 몰입 상태의 특징을 파악해 나간 결과 몰입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상당히 높은 빈도로 얻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몰입의 상태가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입을 지나치게 한 나머지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아주 맑아져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당연히 침대에서 일어나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떠올랐어요. 그렇게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새벽 3시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수면 부족으로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은 지쳤는데 밤마다 머리는 맑아지고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대요. 이러다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 각성 상태가 이렇게 오래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신이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TV를 켜봤는데 뉴스고 드라마고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대요. 어느 순간 스스로 생각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음악을 들었대요. 몇 개월 동안 반복해서 들은 노래가 연달아 흘러나오는 동안 노래를 듣는 의식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일단 몰입 상태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그 전에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몰입의 장점을 살리고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테니스를 치기 시작하셨대요. 매일 테니스를 규칙적으로 치면서 몰입했더니 잠이 오지 않는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서 몰입적 사고를 하니까 몇 년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고 의욕이 넘쳤대요. 장기간의 몰입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몰입적인 사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명한 과학자나 예술가들 중에 젊은 나이에 죽거나 조현병 또는 조울증을 앓은 이들이 많죠. 몰입 상태에서는 평소에 그렇게 갈구하던 아이디어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약간의 쾌감이 동반되면서 지치는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흥분이 되어 잠을 잘 못 이루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천천히 생각하기의 중요성.
적당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문제에 몰입하게 만들고 몰입된 상태에서 높은 문제 해결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오히려 위기감을 조성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해요. 분명한 것은 걱정이나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도한 몰입 상태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몰입이지 걱정이나 스트레스 또는 위기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역기능을 주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주는 몰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이 천천히 생각하기, 즉 슬로우 띵킹입니다. 천천히 생각하기는 명상에 가까운 행위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거나 심한 피로를 느낀다는 사람이 있죠. 머리가 아프다면 무엇인가에 긴장을 했거나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지 않았거나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베타파 상태에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어진 문제를 되도록 천천히 생각하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야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고 몰입적인 사고의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몰입을 시도하다가 머리가 아플 때는 땀을 흘릴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동시에 마음을 더 편안하게 먹으면서 생각의 속도를 늦춰야 해요. 그래야만 알파파가 나오는 상태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온몸에 힘을 빼고 명상하듯이 생각을 하면 머리 아플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졸음이 오고 선잠이 들곤 합니다. 생각하다가 졸음이 오고 선잠이 든다면 천천히 생각하기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면 돼요. 저자는 이 현상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잠 상태에서는 장기 기억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를 오랜 시간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잠이 들면 선잠 상태에서도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의식이 들어오죠. 이렇게 의식이 들어올 때도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의 내용이 선잠이 들기 전과 선잠이 든 후, 그리고 다시 의식이 돌아온 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의 연속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잠을 잔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계속 생각을 했다고 믿습니다. 선잠 상태의 사고를 무의식이라고 정의한다면 깨어있을 때의 의식과 선잠 상태의 무의식이 동일한 사고의 내용으로 연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은 선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잠은 완전한 각성 상태도 아니고 완전한 수면 상태도 아닌 각성과 수면의 특징이 공존할 수 있는 특별한 상태인 거예요.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는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100%이거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몰입이 70 내지 90%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다가 선잠이 들면 선잠 상태에서는 100% 그 문제만 생각하게 된대요. 이렇게 선잠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면 의식이 돌아오고 몰입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런 선잠 상태의 몰입을 수차례 경험하다 보면 각성 상태의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결국 각성 상태에서의 몰입이 가능해집니다. 서양 속담에는 sleep on the problem 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잘 풀리지 않으면 잠잘 때 그 문제를 생각하라는 뜻인데요.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라면 자는 동안 문제가 잘 풀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겪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또 위대한 발견들이 꿈에서 혹은 선잠을 자다가 이루어졌다는 일화도 많이 있죠. 몰입적 사고의 위력은 바로 수면 상태에서 고도로 활성화된 장기 기억을 활용한다는 데 있어요. 즉, 몰입 상태가 되면 잠을 자면서도 주어진 문제를 풀려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몰입 상태에서 깨어날 때 항상 그 문제에 대한 생각과 함께 깬다는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렘 수면 중에 통상 꿈을 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기억을 못하고 깰 당시에 꾼 꿈만 기억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면을 하는 동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잠에서 깨고 나면 이걸 모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낮에 이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죠. 본인은 그 순간에 우연히 그 생각이 떠올랐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수면 중에 얻어지고 수면 중에 뇌는 각성 상태와는 다른 초능력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발견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연히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연한 영감에 의한 위대한 발견 뒤에는 그 영감을 얻을 때까지 오랫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자나깨나 깊이 몰입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의식적인 노력이 수면 중에도 이어져서 수면 상태에서 활성화된 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꿈에 나타나든지 혹은 낮에 한순간의 영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은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몰입적인 사고를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생각과 몰입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자는 워크하드 패러다임은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왔죠.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더 오랜 시간 힘들게 일했느냐가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 보상을 주는 성공의 표본이 되어 왔어요. 하지만 몰입으로 이어지는 Think Hard의 패러다임에서는 학습이나 일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마치 우리가 테니스나 골프를 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긍정적인 보상이 되고 그 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처럼 일을 해내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돼요. Think Hard의 패러다임에서는 보장되지 않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몰입은 즐거움과 특별한 감정을 동반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몰입 상태에 이르면 즐거움과 쾌감이 증폭되어 온몸을 감싸게 되는데요. 특히 일주일 이상 몰입 상태가 유지되면 쾌감에 도취된 그런 느낌이 든대요. 물론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없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지루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뒤에 새로운 돌파구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더욱 격렬한 감동을 느끼게 돼요. 이 순간 문제 해결 활동이 흥미진진한 게임이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도 되나? 남 부러울 것이 없다는 말을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감격으로 채워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어라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한 행복감에 젖어들어요. 이런 감정은 특히 새벽에 더 잘 나타납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주어진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세상은 모두 잠들어 조용한데 이 광활한 우주에 이 문제와 문제를 생각하는 나, 오로지 둘만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곤 해요.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충만감이 전해지는 거죠. 이때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최대의 지적 능력이 발휘되고 나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이 듭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기분에 평소 능력보다 훨씬 높은 지적 능력이 발휘되면서 감격에 가까운 만족감을 얻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행복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가득 밀려옵니다. 몰입은 종일 주어진 문제만을 생각하는 매우 강도 높은 사고활동인데도 며칠 몇 달이 지나도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피로가 누적되지도 않고 일이 실증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사기가 충천하고 자신감과 의욕이 솟구치는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는데요. 그 생각을 지속하는 한 기분 좋은 이 상태가 무한정 계속됩니다. 이런 경험은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기에 충분해요.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죠. 가치관이 바뀌면 그 효과가 평생 지속됩니다. 몰입하는 과정에서 자기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일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던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들게 돼요.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내게 주어진 일에 몰입함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새로 발견한 생산적 목표를 향해 매진하게 돼요.
예전에는 생산적인 목표와 관련 없는 많은 활동이나 목표에 자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하나의 명확한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하면 남은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그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면 일도 삶도 재미가 없어지죠. 일 자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되어야 능률도 오르고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자체를 즐겨야 상위 1%도 되고 천재도 될 수 있어요. 지금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공부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삶을 채우고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질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게 바로 몰입이에요. 예를 들어 마감일이 정해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쳐요.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크면 부담도 커지고 내 능력보다 일의 수준이 높으면 의욕이 사그라들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기대가 크고 수준이 높을수록 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됩니다. 몰입은 기대와 부담을 즐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서 해야 할 일을 즐거운 일이 되도록 만들어요. 몰입을 통해서 사회적인 성과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 집중할수록 우리가 몰입할수록 눈에 보이는 성과가 드러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나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드는 건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몰입에 이르는 단계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내가 해야 할 일에 진정으로 몰입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